자, 우리가 이제 경제 체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 경제 체제를 갖다가 우리가 가장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칼 막스의 경제 단계설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가장 좀 단계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칼 막스의 경제 단계설인데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원시 공동 사회를 갖다가 초창기에 가장 처음 단계를 꽂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원시 공동 사회라는 것은요, 소유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인돌 같은 그런 케이스인데요. 생산도 공동으로 하고 나 지금 추워 그러면 너 입어라. 나 지금 배고파 그러면 너 먹어 해가지고 소유라는 것 자체가 없는 시대가 이제 원시 공동사회로 초창기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대 노예사회로 넘어오죠. 자, 이 노예라는 말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노예라는 것은요, 바로 이제 소유라는 개념이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예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내 소유인 네가 해. 이게 노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유의 개념, 사유제도의 개념이 생겨나게 되고, 자, 사람들이 소유로 하게 되니까요, 남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봉건 시대를 오게 되는데, 이 중세 봉건 시대는요, 그야말로 내 것을 남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가지고, 그때 이제 성 정도가 이제 기술력이었으니까는 성을 쫙 쌓아가지고 내 것을 갖다가 남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쫙 봉쇄를 합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성 자체가 지금의 국가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세 봉건 사회는 내 거, 다 내 거야, 성. 그래서 거기에 주인인 영주, 그 다음에 그 밑에 내 소유물들, 그 농농, 이게 계급 사회로 나눠집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그 동화책에 나오는 공주님, 왕자님 되게 많죠? 성에 이제 공주님, 왕자님 그 시대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중세 봉건 사회를 지나가지고 이게 이제 팍 변화가 온 것이 바로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혁명이란 말을 쓰는 것은요, 세계 경제에서 뭔가 커다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것이 있었을 때는 바로 우리가 혁명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인데요. 당연히 이때는 1차 산업혁명을 얘기합니다. 자, 1차 산업혁명. 자, 1차 산업혁명은 뭔지 아십니까? 자, 이때는 뭐냐면요. 1차 산업혁명은 바로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1780년대에 바로 이제 영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계화 되어지는 바로 그 단계를 얘기합니다. 자, 이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다 기계가 없기 때문에 다 손으로 모든 걸 다 해결했습니다. 농사도 손으로 짓고 다 그랬기 때문에, 자, 농사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손이 갑니까? 그래서 영국에 이제 저 시골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는 이제 농사 자체가 기계가 없으니까는 사람들을 많이 이게 노동력을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어때요? 어느 날 이 손으로 아니라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 바로 이제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석탄을 매체로 해서 증기기관으로 기계를 돌리게 돼요. 여러분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기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방적기라고 얘기하죠. 옷감을 짜는 기계가 이제 제일 처음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데요. 자, 영국의 옷감 짜는 기계. 자, 영국은 여러분이 이렇게 딱 이 지역적인 특색을 보면요, 영국은 좀 뭐 이렇게 뭔가 음산해가지고 이렇게 비가 좀 이렇게 많은 그런 곳이라고 여러분이 많이 생각합니다. 스모그 막 얘기하죠. 그래서 영국 신사는 어때요? 항상 이제 버버리 같은 코트를 입고 그 다음에 우산을 항상 이렇게 짚고 있죠. 그리고 모자를 쓰고. 자, 그렇듯이 이제 비가 많은 지역, 비가 그렇다고 막 쫙 오는 것도 아니라 부실부실 항상 이런 부실부실하고 습기가 많은 이런 곳이에요. 그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옷감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원료가 모직입니다. 왜 모직을 많이 입냐면요, 이 우리나라 같이 면직을 많이 입게 되면요, 이 우리 면은 어때요? 이렇게 땀 흘릴 때 면 옷 입고 있으면은 그 땀을 갖다 쫙 흡수를 하죠. 그래서 발산을 못 합니다. 계속 그냥 축축한 상태로 남게 돼요. 영국 같은 축축한 나라에서 면화를 있으면 계속 축축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은 면직을 잘 안 입습니다. 그 대신 모직 같은 경우에는 발산력이 굉장히 좋아요.
수분을 갖다가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발산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좀 온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국 사람들은 모직을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자, 모직의 원료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오프라인에서 물어보면요, 무슨 별 얘기를 다 해요. 뭐 저기 번데기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자, 모직의 원료는 그죠? 울, 그죠? 양입니다.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모직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산업혁명, 영국 중심으로 산업혁명은요, 기계화되어지는 동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적기를 만들어냅니다. 자, 기계가 돌아가니까 대량 생산이 되어져요. 예전에는 손으로 조금씩 생산하다가 이제는 기계가 척척척척척척 돌아가면서 옷감을 만들어내니까, 자, 옷감은 원료가 뭡니까? 그죠? 아까 양털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만큼 대량 생산을 하려면은 그만큼 원료도 많이 확충을 해야 됩니다. 자, 저 영국의 시골에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 철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열심히 노동력을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부자로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부지런하고. 근데 그 옆에 순이가 살고 있는데 이 순이는 굉장히 게을러요. 양을 키웁니다. 양 키울 때 아시죠? 사람 필요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이제 몰고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휙 해서 또 돌에 대고 오고. 자, 근데 게을러가지고 맨날 좀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도시 사람들이 막 오더니 양털 하면서 비싼 돈으로 양털을 주고 사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게으른 순이가 부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철수는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나도 농사 안 짓고 양 키울 거야 해가지고 농지를 갖다가 다 걷어 엎어가지고 초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양을 키워요. 그러면 농사 지을 때 그 많이 쓰였던 노동력은 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노동력이 필요 없으니까는 그 노동력은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당시에 영국 상황을 보면은 셜록 홈즈 같은 그 시대가 바로 이제 영국 그 산업혁명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셜록 홈즈 영화를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막 칙칙하고 어둡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뭐 색깔이 거의 보이지 않고 바로 이제 영국의 대표적인 런던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어때요? 그 노동력이 쫙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은 너무 많아요. 자, 근데 그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온다 그랬는데요. 그 이전에 중세봉건 시대는 그야말로 계급사회입니다. 영주 너는 농노 해가지고 계급으로 딱 나눠졌는데요. 이 산업혁명을 겪으면서요, 자본주의는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돈을 가진, 자본을 가진 사람, 기계를 돌리는 이 돈을 가진 사람들과 돈을 갖지 못한 노동자 계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돈이 소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거기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요. 이 자본주의, 이제 카르 막스가 생각한 이 자본주의는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거기에 대한 상상입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 이 기계를 가진, 그죠?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소수가 바로 이제 그 싼 노동력을 쫙 이용해가지고 점점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들은 점점 더 핍박해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가, 노동자는 더 많은 수에 핍박해주고 자본가는 소수가 돈을 더 많이 갖게 되고, 칼 막스는 그때 뭘 생각하냐면요, 노동자 계급이 모여가지고 사회적인 혁명을 일으킨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를 형성하고 그 사회주의 국가의 마지막 최종 목표는 바로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 막스의 공산주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칼 막스의 공산주의는요, 그야말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것만큼 가져간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성향입니다. 그래서 능력만큼 열심히 일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간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은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100을 일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별로 필요한 게 없어요. 식구가 막 두세 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100을 일했지만은 30밖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30만 가져옵니다. B라는 사람은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한 50밖에 일을 못해요. 근데 식구가 굉장히 많아요. 부양해야 할 식구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100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50만 일해도 이 사람은 필요한 거 100을 가져갈 수 있는 사회. 그게 바로 이제 공산주의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성립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이상향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요, 자본주의가 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지금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수정되고 해가지고 지금 발전을 하는 그러한 현실 세계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본주의를 갖다가 자본주의를 설명할 때 이제 뭐 고전적 자본주의, 이제 이렇게 수정 자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고전에 그 우리가 산업혁명 지금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아까 요 앞에서는요 1차 산업혁명입니다. 근데 요즘에 가장 핫한 단어가 4차 산업혁명이죠. 그럼 여러분은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다 아십니까? 자, 이 1등밖에 모르는 이 세상, 그죠? 자, 우리도 2등, 3등도 좀 기억을 해줍시다. 자, 보통 1차 산업혁명은 아까 얘기했던 전기기관, 그죠? 수공업에서 바로 이제 기계로, 대량 생산으로 바뀌는 그 단계를 우리가 바로 1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산업혁명은요, 19세기 이제부터 20세기 걸쳐가지고 1870년대부터 일어나는데요. 이때는 이때는 이제 석탄이 동력이었죠. 그래서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기계에 대한 에너지가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제 전기로 기반으로 하는 대량 생산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요거는요, 컨베이너 벨트예요. 컨베이너 벨트인데요. 이때 이 2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공신자가 이 컨베이너 벨트입니다. 이 컨베이너 벨트가요, 굉장히 동선의 효율성을 가져오게 되고, 이게 뭐냐면요, 이때까지는 사람이 계속 움직여가면서, 그죠? 움직여가면서 작업을 하다가 이 컨베이너 벨트가 만들어지면서 사람은 그대로 서 있고, 이제는 기계가 움직여줍니다. 툴툴툴툴툴 기계가 움직여지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되고 그만큼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에너지뿐만 아니라 컨베이너 벨트까지도 2차 산업혁명의 이제 근간으로 보는데요. 이 컨베이너 벨트는요, 원래 유래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TV 같은 데 보시면은 이렇게 도축장에 큰 이제 소 돼지를 갖다가 이렇게 바닥으로 날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가지고 툭툭툭툭툭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셨죠? 그 신시내티의 도축장에 그 소들이 걸려 들어가는 거, 거기에서 이제 유래가 되어져요. 그래서 저렇게 움직이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컨베이너 벨트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요, 이제는 이제 컴퓨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1960년대에 드디어 이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생산을 갖다가 자동화 시켜지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가죠. 그래서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으로 이제 자동화, 이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계로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3차 산업혁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은요, 이제 2016년에 그 다보스 포럼이라는 데서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학자가 이제 처음 4차 산업혁명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2016년이니까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뭘 뜻하냐면요. 자, 이때까지는 컴퓨터가 생산을 자동화시켜줬죠.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은 바로 이제 의사결정까지도 컴퓨터가, 기계가 해주는 거. 그죠? 생산을 자동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사결정은 때 사람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의사결정조차도 기계가 해주는, 컴퓨터가 해주는, 그래서 가장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 그걸 갖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그죠? 인공지능이 자기네 어떤 랜덤을 돌려서 가장 최적의 의사결정을 뽑아내는 것,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은요, 원래 이제 경제 포럼이었었어요.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분이 이제 70년대 시작을 합니다. 근데 1982년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이 회의가 열리면서 그냥 거기에서 토착화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경제회의가 아니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냥 이름이 붙고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회의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분이 2016년에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근간은 크게 세 가지를 꼽아요. 물론 인공지능 들어갑니다. 인공지능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죠? 빅데이터. 이전에는 우리가 그 많은 자료를 다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컴퓨터 용량이 되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자료를 다 돌려서 최적의 상황, 경제이론이잖아요. 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선택안을 다 고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스트를 꼽아내는 것.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인공지능이 바로 빅데이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생활 기반이 바로 IoT, 그죠?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사람이 직접 뭔가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서, 그죠? 명령에 의해서 서로 돌아가는 것.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바깥에서 여러분이 청소기를 돌린다든지 청소기 안 돌렸네 그러면은 바깥에서 뭐 조작을 통해 가지고 청소기를 돌린다든지 세탁기 안 돌렸네 돌리고 너무 추워 보일러 좀 켜줘 하면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보일러가 켜져 가지고 막 따뜻하게 있을 수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는 뭐 무인 자동차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탁 앉아서 회사 하면은 알아서 쫙 됐다 주고 딱 올 때 또 집 그러면 알아서 쫙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편리한 세상이 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자본주의는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케이스에 좀 맞게 설명을 합시다. 고전적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맞춰서 지금 이제 창조적 자본주의까지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고전적 자본주의라는 것은요, 이제 자본주의 시작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방임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방임을 강조한 이런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우리나라 이제 수정 자본주의로 넘어온 것이 1950년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후에 굉장히 이제 모든 산업이 다 파괴가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생산을 해놔가지고 수출을 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때는요, 정부의 힘이 좀 강해져요. 그래가지고 정부 주도 하에 산업을 갖다 쫙 일으키는 그 단계를 우리가 수정자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재벌이라는 것도 생겨나고, 그죠? 우리가 수출탑 뭐 해가지고 다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생산을 정부 주도해서 막 끌어올리니까는, 이제는 어느 정도 다들 먹고 살만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정부야, 이제 저리 가. 이제 너 이제 됐어. 그만족하래. 해가지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정부 너는 갖다가 그냥 보고만 있어. 해가지고 정부의 역할을 갖다가 뒤로 밀립니다.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예요. 요거 이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가지고 빵 파괴가 되어지죠.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2008년 금융위기가 그거잖아요. 월가의 천재들이 쫙 모여가지고 온갖 파생 상품을 다 만들어냅니다. 정부 허가할 필요 없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할 테니까는 내비둬 하고 다 만들어놨는데 어느 순간에 팡 깨져버립니다. 그때 바로 어떻게 돼요? 정부의 도움을 갖다가 요청합니다. 이 전 세계가 다 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야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이 신자유주의가 그때 이제 푹 꺼지는 그러한 계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는요, 정부를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정부의 기능을 최소화시키고 정부 너는 국방, 치안 이런 것만 담당을 해.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시장의 기구에 의해서 프라이스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니까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키는 게 자본주의의 근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민간 기업에서 정부의 도움을 바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2008년 금융위기가 자본주의의 굴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그 당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연쇄 도산을 쫙 할 위기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아주 자본주의가 심화된 나라인데요. 그때 제너럴 모터스 있죠. 제너럴 모터스 이제 자동차 만드는 기업이죠. 제너럴 모터스가 30대 기업에서도 추방됐잖아요. 제너럴 모터스가 그 당시에 이제 거의 도산 위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적 자금이 바로 민간 기업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뭐 거버먼트 모터스 이렇게 이름이 다시 들어왔는데요.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정부가 민간에 관여해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이건 자본주의의 굴욕이죠. 여하튼 도움으로 살아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모든 자금을 천천히 다 갚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을 바라보면요, 나라가 앞장서 가지고 기업의 회사채라든지 만약에 CP 같은 것을 사들여 주겠다. 이것도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자본주의는요, 사실 자기가 한 것만큼 책임을 지고 자기가 다 가져가야 돼요. 근데 정부의 공적 자금을 요청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제 공적 자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세금이에요. 세금 모아놓은 거, 모든 사람들이 모아놓은 거, 모두 각지 누리기 위해서 모아놓은 걸 갖다가 민간 자본에다가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건요, 거기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도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차원을 갖다가 지금 보조를 많이 들어가려고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망하면서 결국은 지금 창조적 자본주의가 넘어오고 있는데요. 이 창조적 자본주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보스 포럼의 빌 게이츠가 2008년에 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제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의 목표는요, 이윤 극대화입니다. 자선 이런 거 아니에요. 사회 환원 이런 거 아닙니다. 일단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나서 나 이렇게 돈 많이 벌게 해줘 감사해 해가지고 사회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환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목표는 이윤 극대화예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고마워? 해가지고 빌 게이츠가 자기 부인하고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윤 추구와 사회 환원이 나눠져 있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창조적 자본주의는요, 이거의 구분을 끊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기업이 이윤 추구를 하는 동시에 바로 사회적 기업, 그죠? 어떤 자선도 같이 동시에 해가자. 이게 불가능하느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간이 되어지는 걸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이윤 추구에만 극대하지 말고 이윤을 추구해 가는 데서 자선과 같이 동시에 가져가자. 그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다. 우리는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생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구에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생산을 해가지고 일부 사람들만 그걸 갖다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상생 있죠. 다 같이 누리면서 살아가자. 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단이 뭐냐면요, 정부에 간섭하지 말아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 부는 많이 키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말도 못하게 나온다는 거죠.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빈익빈부익부 차이가 너무 심해집니다. 그리고 또 뭐 계약직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카운트가 안 되지만 엄청나게 부정적인 면을 쏟아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가져가야 된다. 일부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게 이제 창조적 자본주의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창조적 자본주의 한번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분인데요, 그라민 뱅크라는 거, 이 사람은 2006년에 노벨 평화상도 탑니다. 이 그라민 뱅크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방글라데시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많은 나라입니다. 저소득 국가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기 생계를 못 해가지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이 사람이 생각한 건 금융인입니다. 생각한 건 뭐냐면은 저 사람들이 생계를 마련할 수 있게끔 소액 무담보 대출입니다. 소액 대출 운동을 갖다가 해줘요. 그러면은 그 아무 담보도 없는 사람한테 그냥 소액으로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당장 먹을 거 사 먹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생계 수단을 마련하는데 그 돈에 써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방법을 보니까 좀 특수하더라고요. 한 사람한테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묶어서 이렇게 대출을 해줘요. 서로 이렇게 독려하는 가운데서 힘을 내게끔 만드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게 신용등급이 낮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담보로 소액으로 대출을 하면은 이걸 갖다가 상환이 오겠느냐? 근데 의외로 상환력이 굉장히 좋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은 은행대로 이자도 나중에 챙길 수가 있으니까 이익을 챙긴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저소득층을 갖다가 어느 정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기반을 마련해줬다. 어떻게 보면은 자선과 이윤 추구를 동시에 한 그런 케이스가 되어지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미소금융, 캠코에서 하는 미소금융과 그 다음에 햇살론, 그죠? 저축은행에서 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한테 무담보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소액으로 그런 걸 갖다가 지금 벤치마킹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세계적인 프랑스 이 요구르트, 그죠? 우유 기업입니다. 유제품 기업인데 나농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 나농이라는 기업은요, 생산 공장을 이런 방글라데시 같은 데다 둡니다. 그러면 왜 그쪽에다가 생산 공장을 두겠습니까? 일단은 인건비가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산에 드는 비용이 적은 건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러한 곳에다가 이제 공장을 만들면은 그만큼 이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줍니다. 공장 하나 지어서 그 나라 사람들 일자리 고용해주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제 그 생산량의 절반 부분은요, 바로 그 나라의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때요? 나 수출 다 합니다. 그러면은 저비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또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니까는 이 사람들한테는 또 자선을 할 수 있는 이중적으로 좋은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여름에 많이 신는 탐스라는 신발 아십니까? 뒤에 이게 집신이에요. 근데 상당히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 탐스라는 박스를 이렇게 보면요. 여기 1 for 1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자, 이건 뭘 뜻하냐? 여기 1 for 1 써있죠? 1 for 1이 써있는 겁니다. 마이코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젊은 사람이 아르헨티나를 여행하면서 그 나라의 아이들이 그렇게 다 맨발로 이렇게 땅을 막 다니면서 뭐 신발 살 돈이 없으니까 맨발로 다녔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뛰놀고 다니더래요. 근데 이 맨발로 다니면요 흙을 크게 여러 가지 병균들이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위생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 아이들한테 신발을 신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바로 이 탐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1 for 1은 뭘 뜻하냐면요. 내가 이 신발 하나를 사면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신발 하나가 제3개국의 가난한 어린이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2개의 신발을 사는 택인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내가 신고 하나는 자선.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이제 막 생겨나니까요. 세계적인 지금은 글로벌 브랜드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윤도 추구하고 자선도 하고 그죠? 두 가지를 다 가져간 그런 케이스가 되어집니다. 여름 되면은 좀 사 신으세요. 유사품 많습니다. 뒤에 꼭 브랜드가 탐스라고 붙어 있고 또 원포원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본 다음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했었는데요. 보시면은 미네워터라고 아십니까? 원래 미네워터가요 이 오리지널 이제 모양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캠페인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 미네워터가 이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뭐냐면요. 물 부족 국가 아이들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물이 없어서 흙탕물을 먹고 있는 애들이 참 많대요. 저기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좀 깨끗한 물을, 질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끔 좀 도와줘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게 CJ 제일제당이에요. 그래서 요 물을 갖다가 살면은 이제 물 가격 있죠? 여기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하면은 100원이 나갑니다. 내가 100원, 그 다음에 CJ가 100원, 유통사가 100원 해가지고 300원이 물 부족 국가 어린이한테 가면은 그만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 된답니다. 지금은 CJ하고 내 기부, 유통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둘이서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사람들이 작은 돈으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굉장히 매출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었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다 보니까 프라이닭 이 백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 메신저 백이죠.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이 프라이닭 같은 경우에는 자 리사이클 백입니다. 독일의 형제 프라이닭 형제가 1993년에 바로 이제 리사이클 용도로 이 백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백이 이렇게 오래 써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프라이닭이라는 브랜드인데 이거 뭐냐면요. 이게 이제 천막천입니다. 천막천을 갖다가 리사이클로 이용하고 요 끈이 있죠. 요 끈은 안전벨트예요. 자동차의 안전벨트를 갖다가 폐차하는 안전벨트에 뜯어다가 끈을 만들고 간판천 같은 거, 이 천막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걷어가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의 재료로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백의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그 브랜드가 됐는데 저도 하나 살까 했더니 굉장히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것도 리사이클로 이용한 백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닭 여기 이제 요 표시 여러분이 아마 길 가다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죠. 모아덴이라는 브랜드였는데요. 이거는 SK에서 이제 후원을 들어간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백을 만들어요. 가죽백입니다. 가죽백을 만드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BTS의 RM이 이 백을 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굉장히 유행을 일으켰었는데요. 이 백은요, 가죽이에요. 근데 이 가죽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제 그 왜 좋은 차들 있죠. 비싼 차들이 이제 폐차를 할 때는요. 그 시트가 굉장히 좋은 가죽이랍니다. 그래서 폐차할 때 그 시트를 뜯어내가지고 다시 재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가공을 해가지고 이 가방의 소재로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바로 이제 안전벨트, 그죠? 이런 데서 다 뜯어다가 이렇게 다시 리사이클해서 사용해가지고 만든 백입니다. 이 백은 지금 우리나라 면세점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컨티뉴라는 바로 브랜드로서 지금 그래도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답니다. 리사이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많이 각광을 받는 케이스인데요. 제가 이제 좀 더 찾아봤더니 이게 우리나라 이제 국내 사회적 기업 1호 해가지고 다소미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름다운 가게는 많이 보셨죠? 이 아름다운 가게가 사회적 기업을 갖다가 또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Beautiful Fellow라는 그러한 지원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는 어떻게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선을 동시에 가져가는 그러한 기업에다가 많이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임팩트 파이낸스, 임팩트 금융이라는 것도 좀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팩트 금융이라는 것은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 뭔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기업들이 생산하는 그러한 측면의 여러 가지 금융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케이스를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전 세계 물 부족 국가, 식량, 그죠, 의약품 이런 것들을 싸게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한테 굉장히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금융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소카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임팩트 금융 하면은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이윤 추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들을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금융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K가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여기 이제 모아된 가방입니다. SK가 지원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SK가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뭘 뜻하냐면요. 사회적 가치. 보통 우리가 경영학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이거는 이제 피터 드래커에 의한 말인데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측정할 수 없는 질적인 측면을 우리가 관리를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사회적 가치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 사회에 어떤 보탬이 되는 일을 했다? 이런 거는 사실 어떤 1, 2, 3, 4로 측정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는 그런 것도 뭔가 숫자화 시켜주면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그게 이제 SK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요, 이런 것도 이제 계산을 해요. 사회적 가치 창출. 그러니까는 그냥 이윤, 1분기에 내가 이윤을 이만큼 냈습니다. 해가지고 돈으로 계산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얼만큼 창출했는지 그것까지도 이제는 이윤 개념에 포함시켜가지고 결산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경제 간접 기여 성과, 비즈니스 사회 성과, 사회공헌 사회 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 비용이나 아니면 이윤 개념에 이렇게 푸자화시켜가지고 포함시키는 걸 얘기하는데요. 경제 간접 기여 효과라는 것은 얼마나 내가 고용을 많이 했는지, 그 다음에 배당을 갖다가 주고 세금을 얼마 잘 내는지 이런 것들, 세금을 물론 꼬박꼬박 내야 되는 게 그건 비용이에요. 근데 세금을 잘 냈으니까 내가 또 그만큼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했다. 이런 걸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사회 성과는요. 여기 보면 환경. 내가 우리 기업들이 얼만큼 환경에 플러스를 줬느냐 마이너스를 줬느냐. SK 같은 경우는 이노베이션 그 정유회사가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환경에 좀 나쁜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환경 마이너스 나왔죠. 마이너스 1조 해가지고 우리가 환경오염을 좀 이렇게 시키니까는 그건 비용으로 계산하겠다 해가지고 환경 이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을 만든다든지 서비스를 창출했다든지 이런 거에 또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공헌에서는 기부를 얼마 했고 자원봉사를 얼마 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비용이나 수익 개념으로 측정할 수 없는 거지만은 앞으로 기업들은요 바로 이렇게 이런 것도
수량화 시켜가지고 양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수익 구조를 계산을 해서 결산을 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걸 딱 하나의 예로서 이렇게 보여준 케이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재밌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더 얘기합시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책임이란 말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책임을 누군가가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공유하는 그러한 공유의 개념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기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하고 거의 상충합니다. 이윤도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가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같이 상생하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이윤 추구 따로, 그 다음에 기부 따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한 카테고리 안에서 서로 가져가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유 가치 창출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가치, 이거 사업적이라는 것은 이윤 추구를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요즘에 기업들이 많이 또 세계적인 기업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네슬러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그 커피를 재배하는 나라의 그 생활 수준이 굉장히 안 좋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을 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수익을 창출하니까는 그 수익을 갖다가 이 커피를 재배하는 농가에도 같이 나눠줘야 된다. 같이 우리가 누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농가에 갖다가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 더 좋은 농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또 개선하도록 해주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 농가들은 그만큼 도움을 받아서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커피 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좀 더 품질 좋은 커피를 자기네들이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는 그만큼 또 윈이 되는 케이스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러쉬 같은 경우에는요, 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동물 실험을 갖다가 거부합니다. 화장품도요, 동물 실험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상품화 되어진답니다. 근데 그런 걸 하지 말고 우리가 최대한 이 환경을 갖다가 보호해 가는 차원에서 화장품을 만들자 해가지고 왜 케이스 같은 것도 환경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이제 만들죠. 그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탄소 배출 뭐 이런 로지스틱스 들어가고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공항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만큼 넓은 곳에서 많은 문화 행사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겸하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단순히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사람들을 갖다 다 이용해 가지고 뭔가 문화 공간으로서 창출해주는 그러한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코이카 드림센터라는 걸 많이 운영을 해요. 코이카 드림센터라는 건 뭘 뜻하냐면요. 경제적으로 안 좋은 나라에 가가지고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잖아.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기술이 없으니까는 실업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현대자동차가 바로 그 친구들을 모아놓고 바로 이제 정비 기술을 가리킵니다. 자동차를 막 정비하는 기술을 가리킨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뭐예요? 정비 기술을 배워서 자기 나름대로 정비 센터를 차리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윈이에요. 근데 공유라는 개념은요, 윈윈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윤도 당연히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가 가치를 또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자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각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줬어요. 그럼 현대자동차는 뭐가 좋냐? 뭐가 좋을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가 이 저소득층 친구들한테 정비 기술을 가르칠 때 무슨 벤츠, BMW 가져다가 정비 기술 가르치겠습니까? 그죠? 현대자동차 가져다가 정비 기술을 가르쳐요. 그럼 그 친구들은 나중에 자기가 센터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현대 기아자동차 AS 센터가 되는 거예요. AS 센터가 있어야지 그만큼 수출량을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대자동차도 윈, 그죠? 서로 윈윈 하는 그러한 구조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공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패션쇼예요. 자, 이것도 현대자동차인데요. 현대자동차가 얼마 전에 패션쇼를 참여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코르네오라는 그 디자이너하고 같이 협업을 한 케이스인데요. 패션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 거지만은 낭비적인 요소가 굉장히 심하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짜투리천 버리는 게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이용해 볼 수 없을까 해서 생각한 건데요. 자동차 회사와 패션 디자이너의 만남. 자, 어떤 걸 협업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 행사의 이름이요, Because of You 라는 행사였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에는 리사이클이 아니라 업사이클이라는 거 아십니까? 단순히 그냥 재활용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좀 더 업돼가지고, 그죠?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끔 만들어주는 걸, 이걸 여기다 업사이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요 옷들의 요 가죽 짜투리 보이시죠? 요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자동차 만들려면요, 가죽 시트, 그죠? 시트를 만들고 그렇게 이제 짜투리 조각들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요. 그래서 그 짜투리 가죽하고 그 다음에 이 에어백을 만들 때 또 그 짜투리가 굉장히 많이 남는답니다. 그거 다 버리면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짜투리 천들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재사용 정도가 아니라 업사이클이죠. 여기 보면은 에어백하고 그다음에 가죽 시트, 이 재단하고 남은 거 가지고 그렇게 옷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즘에 이 티셔츠 많이 나오죠. 업사이클 해가지고 재활용병, 이 페트병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거기서 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옷을 만드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낭비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재활용도 좀 눈을 돌리자 해가지고 지구가 환경오염이 되는 것을 조금 우리가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사회적 가치를 갖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해결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어떤 이윤 추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기업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대세가 컨슈머가 아니라 바로 소셜 슈머입니다. 소셜 슈머. 그러니까는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그 품질이나 뭐 가격 이런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얼마나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지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구나. 그런 제품에 좀 더 많은 소비를 일으키자 해가지고 소셜 슈머라고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자, 여러분 컨슈머가 아니라 소셜 슈머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래에 살아갈 환경을 위해서 앞으로 이윤 추구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해결해 가는 가운데서 조금 더 힘들더라도 그런 기업을 더 후원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